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이영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선 끝장 민계공 우리 감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민계공 감옥을 잡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1차와 2차를 합격하는 것을 동차 합격이라고 하는데, 이 동차 합격의 관건은 민계공을 잡는 겁니다. 결국 민계공을 잡으면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중에서 유일하게 법 과목이 아닌 이 부동산학개론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내용이 난해해서 학습이 어렵고 공부를 해도 점수가 잘 오르지 않는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험생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만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를 잡아서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면 합격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계공 교재는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도출한 기출 테마 37개를 선정해야 합니다. 37개 선정해서 시험에 잘 나오는 이론만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을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학습하신다면 합격점을 맞으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서 시험에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첫 번째 테마 우리 수요함수와 공급함수의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할까요? 자, 먼저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파트 수요함수는 P는 이퀄 900 마이너스 QD, 공급함수는 P는 이퀄 100 플러스 QS이다. 균형 가격은 P는 가격이고 QD는 수요량이며 QS는 공급량입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죠. 그랬을 때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P 함수로 주어진 겁니다. P 이퀄로 주어졌죠.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함수 두 개를 나란히 두십시오. 함수 두 개를 나란히 두고 갖겨놓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요함수입니다. 요거 수요함수 그대로 쓴 거죠. 그 다음에 공급함수를 그대로 써줍니다. 그런데 QD와 QS는 수요량과 공급량 표시인데 균형점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기 때문에 그것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Q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럼 Q를 넘기는 거죠. 이렇게. 그럼 등호를 넘어가면 어때요? 이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등호를 넘어가면 부호가 바뀝니다.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EQ가 되죠. 얘는 이쪽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플러스 100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00이 되겠죠. 그럼 800이 되겠네요. 따라서 EQ는 이쪽은 EQ, 이쪽은 800. 따라서 EQ는 800입니다. 그럼 이제 Q 값을 계산하면 되겠죠. 2로 나눠주면 되니까 Q는 400이 되겠네요. 이때 Q를 수요함수에 대입해도 되고, 그죠? 공급함수에 대입해도 됩니다. 수요함수에 대입해봐요. 그래도 P가 500. 공급함수에 대입해 볼까요? 그래도 P가 500이 되겠죠. 그러나 빼기보단 더하기가 계산하기 쉽죠. 그래서 P 공급함수 여기다가 Q 400을 집어넣어주면 P는 500이다. 그러니까 균형 가격은 500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500만 원. 요령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항하지 않고 빨리 푸는 방법입니다. 요령. 앞으로 요령은 함수에서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정리하되 부호가 다르면 더하고 큰 것은 부호가 같으면 큰 것은 작은 것에서 이렇게 큰 것에서 작은 걸 빼내면 됩니다. 부호가 같으면 큰 것에서 작은 걸 빼라. 부호가 다르면 무조건 더하고 부호가 같으면 큰 것에서 작은 걸 빼라. 무슨 말인고 하면 여러분 수요함수는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가 반비례니까 부호가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어요. 공급함수는 가격과 공급량의 부호가 같은 방향이니까 플러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쪽 부분은 항상 부호가 반대로 나와요. 문자 부분은 그럼 무조건 더하세요. 이쪽은.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이쪽은 더하라. 그럼 EQ. 그리고 여기는 부호가 같은 부호일 수도 있고 다른 부호일 수도 있는데 같은 부호이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요. 그냥. 그러니까 900에서 100을 빼요. 800. 따라서 EQ는 800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P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럼 이항하지 않고 EQ는 800. 바로 나왔어요. 그럼 Q는 400이요. 그리고 400을 공급함수에 대입해요. 그럼 P는 500이요. 바로 나왔죠? 자, 요령입니다. 그리고 정리할 때는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부호가 다르면 더하시오. 부호가 같으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시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쪽은 무조건 더하기예요. 부호 쪽은 그 기호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가격과 수요량의 반대,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고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방향이니까 이쪽은 무조건 하고 더하시면 돼요. 이쪽만 신경 쓰시면 되는데 같은 부호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작은 부호는 더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느 부동산 시장의 수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공급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 상황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찾으면 됩니다. 똑같이 수요 함수, 공급 함수를 갖게 놓는데 여기는 Q 함수예요. 아까는 P 함수였죠. 이제 Q 이퀄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공급도 신경 쓰지 마시고 함수 두 개를 갖게 놓고 이항을 합시다. 마이너스 쪽을 넘기는 게 좋겠죠.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더하기가 되니까 15P가 됩니다. 이쪽으로 가면서 더하기가 되니까 3000이 됩니다. 따라서 15P는 3000, P값은 200, 200을 공급함수에 대입할까요? 그럼 공급함수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그랬더니 공급함수에 대입했더니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가 1800이므로 따라서 800, 양은 800. 그래 가격은 200만 원이고 Q는 양은 800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우리 요령으로 수함수와 공급함수를 나란히 두고 여기서 딱 이렇게 나눕니다. 나눈 다음에 다른 부분이니까 여기는 더하는 겁니다. 더하면 여기는 얼마가 돼요? 15P. 그 다음에 이쪽은 다른 부분이니까 이쪽도 더해야 되겠네요. 3000. 그러면 P는 얼마입니까? 200. Q는 얼마입니까? 여기다 집어넣죠. 800. 바로 그겠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눈으로만 보고도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되면 눈으로 보고 답을 구할 수 있을 만큼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 함수는 P는 equal 1200 마이너스 QD, 공급 함수는 P는 equal 200 플러스 Q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또 P 함수죠, 그죠? 균형 가격 균형량 찾아라 함수 두 개를 갖게 놓습니다. 이제 이항해 볼까요? 넘어가면은 2P, 또 마이너스가 넘어가면은 1400, 따라서 2P는 1400이 됐네요. P 값은 700만 원이죠. 이제 700만 원을 이번에 여기다 넣어야 됩니다. 가격이니까 혹은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가격인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수요함수나 공급함수에 대입합니다. 그렇다면 700은 200 플러스 QS, 공급함수에 대입했어요. 그렇다면 Q 값은 여기 500이라 해야죠. 그래서 가격 700, 양 500으로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령으로 똑같이 구해보면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부호 부분에 더하십시오. 이 Q는 같은 부호니까 큰 거에 작은 걸 빼십시오. 1000, 따라서 Q 값이 500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Q 값을 집어넣어 보세요. 500을, 그럼 P는 바로 700 그려 구했죠. 되게 금방 구할 수 있죠. 이 요령대로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다음 조건에서 A적 아파트 시장 이 T 시점에서 T 플러스 1 시점으로 변화될 때 균형 가격, 균형량의 변화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최초 공급 함수죠. 근데 T 시점에서의 수요 함수, T 플러스 1 시점에서의 수요 함수, 공급 함수는 똑같은데 수요 함수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T 시점에서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를 갖게 놓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수요 함수, 공급 함수인데 이 두 개를 갖게 놓는 겁니다. 갖게 놓게 되면 따라서 여기요. 이쪽은 2P, 이쪽은 900 마이너스 P 넘겨주십시다. 그러면 3P는 900. 따라서 P값은 300. 그죠? P값은 300이죠. 300이라야 900이 되니까. 그리고 P값을 공급함수에 집어넣어 볼까요? 여기다 대입하면 Q값은 600. 이렇게 하나 구했고 T 플러스 1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함수는 그대로 두고 공급함수는 그대로 두고 수요함수가 달라졌죠. 그럼 양쪽을 갖게 놓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럼 이제 P를 넘길까요? 3P는 1500이 됐네요. 그럼 P값이 500이 되고 500의 P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Q값이 1000이 됐죠. 그럼 가격은 얼마나 바뀌었죠? 300에서 500으로 200 증가했죠. 양은 600에서 1000으로 400 증가했죠. 그러니 가격은 200 상승하고 양은 400 증가한 정답을 2번으로 잡아야 됩니다. 근데 말이죠. 이것도 똑같이 요령으로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공급함수가 이렇게 있고 수요함수가 최초의 것을 놓고 보면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럼 바로 눈으로 보면 3P는 900입니다. 따라서 P값은 300이죠. 그리고 300을 공급함수에 대입하니까 Q값이 600이죠. 또 QS는 2P, 수요함수 나눠주게 되면 3P는 1500이 되고 P값이 500이 됩니다. 500을 여기다 대입하면 Q는 1000이 되겠죠.
그럼 가격은 200 올라갔고 양은 400 증가했다. 금방 나오죠. 이렇게 연습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또 A지역 오피스텔 시장의 공급량은 3P입니다. 그리고 A지역 오피스텔 시장의 수요함수가 QD1에서 QD2로 바뀌었습니다. 똑같이 균형 가격 변화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수요함수, 최초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나란히 둘까요? 자, 그러면 양쪽을 같게 놓습니다. 넘어가면 3P는 1200이 되겠네요. 4P는 1200이 되겠네요. 그럼 P값이 300이 되겠죠. 300의 경우를 공급함수에 대입해 주십시오. 그럼 Q값이 900이 됩니다. 최초값이죠. 이번엔 다시 수요함수 QD2가 됩니다. 공급함수는 똑같습니다. 그럼 양쪽 등으로 놓고 이항을 합니다. 그러면 넘기지면 4P는 1600입니다. 4P가 1600이니까 P는 400이 되겠죠. 400을 공급함수에 대입합니다. 그럼 Q값이 1200이 됩니다. 가격은 100이 올랐고요. 양은 300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100 상승이 정답이죠. 이건 역시 요령으로 구하면 공급함수와 수요함수를 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누라고 그랬죠. 나누면 바로 4P는 1200이 됩니다. P값이 300이 되겠죠. 양을 구할 필요는 없지만 집어넣어주면 Q는 900입니다. 마찬가지로 공급함수 그대로 두고 수요함수 이렇게 나누면 4P는 1600입니다. P값이 400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Q값은 1200이 됩니다. 가격만 구하라고 그랬어요. 양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가격은 100 올랐다 이렇게 그냥 상승 금방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요령대로 알려드린 요령대로 연습을 하시면 생각외로 함수 문제를 정말 금방 풀어낼 수 있게 됩니다. 또 보실까요? 어떤 부동산의 수요 공급 함수가 QD1이 이렇게 주어졌고 QS 그 다음에 QD2가 바뀌었습니다.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찾으시오. 수요함수, Q함수, 공급함수도 Q함수로 주어졌습니다. 양쪽을 같게 놓을까요? 1400-P는 200 플러스 4P 넘겨줄까요? 그러면 6P는 이쪽은 빼야 됩니다. 1200, 6P는 1200, P는 200이 되겠죠? 그리고 공급함수에 대입합시다. 200을. 그러면 여기가 800이 되기 때문에 Q값은 1000이 될 것입니다. 또다시 수요함수가 바뀌었고 공급함수는 그대로입니다. 양쪽을 같게 놓는 거죠. 그리고 이항을 합니다. 그러면 6P는 넘깁니다. 90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P값이 여기 150이 되겠죠. 그 150의 경우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러면 여긴 600 더해주니까 800이 되겠네요. 그러면 가격의 경우는 200에서 150으로 양의 경우는 1000에서 800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을 정답으로 하면 되겠죠. 자, 이것도 요령으로 한번 구해 볼까요? 자, 여러분 공급함수는 최초의 공급함수는 똑같으니까 그대로 두고 수요함수가 최초의 수요함수입니다. 그러면 나눠주죠. 그러면 6P는 빼냅니다. 같은 부분이니까 1200 따라서 P값은 200이 되겠죠. 200의 경우를 공급함수에 대입을 해줍니다. 따라서 Q값은 1000. 또 두 번째 공급함수 수요함수입니다. 나눠주게 되면 6P는 빼내십니다. 900이 되겠죠. 따라서 P값은 100 여기요 150이 됩니다. 그럼 P값의 경우를 공급함수에다 대입해 볼까요? 그럼 여기가 600이 되고 더해주니까 800이 되겠죠. 그럼 가격은 50 하락했고요. 그죠? 양의 경우는 200이 줄었다. 그렇게 800에서 200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가격은 100에서 150으로 줄었고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요령대로 하신다면 답을 금방 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 보실까요? 처음에 어떤 부동산의 시장 수요 함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 시장 공급 함수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의 선호가 변해서 시장의 수요가 바뀌었습니다. 수요가 바뀐 거죠. 그럴 때 균형 가격, 균형량의 거래량, 균형 거래량의 변화는 그랬습니다. 수요 함수, 공급 함수입니다. 양쪽을 같게 놔야죠. 그러면 이걸 넘어갈까요? 이렇게. 그럼 넘어가게 주면 13P. 요게 넘어가면 빼내야죠. 130. P는 10. P를 여기 공급 함수에 대입하면 여기가 딱 집으면 80이기 때문에 더해주면 100이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수요 함수는 그대로 수요 함수가 바뀌고 공급 함수가 그대로입니다. 양쪽을 같게 넣죠. 넘어가게 되면 12P가 되고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180이 될 겁니다. 따라서 여기 P값은 150이 되겠죠. 또 여기는 집어넣어주면 Q값은 140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5 올랐고요. 양은 40이 증가한 거죠. 이렇게 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역시 똑같은 요령으로 문제를 풀어간다면 함수 나란히 둡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눌까요? 그럼 나누게 되면 이쪽은 다른 부호니까 더해야죠. 13P. 이쪽은 같은 부호니까 150에서 20을 빼니까 130. P는 10.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Q값을 구합니다. 100.
똑같이 함수 두 개 두고 나눕니다. 그러면 이쪽은 12, 이쪽은 182 되겠습니다. 따라서 P값은 15가 됩니다. 여기다 대입해 주십시오. 그럼 공급 함수 값 140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금방 가격은 이렇게 5 올랐고 양은 40 증가했다. 이런 요령으로 앞으로 계속 연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쉽게 답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함수 구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탄력성의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성 계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네요. 다음 중 가로 안에 가로안이 올바르게 묶인 것은 단 중간점을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문제에서 중간점 이용해서 계산하라고 주어지면 중간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사무실의 월 임대료가 9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승할 때 사무실의 수요량이 108에서 92로 감소했다. 이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이며 이 수요의 탄력성을 뭐라고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보시면 탄력성에 관한 측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린 똑같이 이걸 탄력성이라 합시다.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인데요. 아시다시피 중간점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은 가격 두 개를 더하는 겁니다. 9하고 11 가격 두 개를 더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차이 변화분을 구하는 겁니다. 9하고 11 변화분 2 여기다가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양입니다. 108에서 92로 감소했습니다. 그럼 108하고 91을 그대로 써주십시오. 108에서 92로 감소했으니까 16만큼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절대값이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무조건 절대값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간점 이용하는 것은 무조건하고 그렇습니다. 가격 두 개 쓰고 이쪽은 양 두 개 씁니다. 그리고 차이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은요. 분수분의 분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비율로 따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비율로 따져주십시오. 그럼 분모는 20입니다. 20분의 2죠. 20분의 1을 절반씩 줄입시다. 우리 분자분모 줄이는 걸 약분이라고 하는데요. 절반씩 줄이면 10분의 1이 됩니다. 분모는 10분의 1, 10%가 되는 거죠. 분자값은 요게 더해주면 200이 됩니다. 200분의 16이죠.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절대값을 붙일 테니까. 그럼 200분의 16이죠. 200분의 16은 100분의 8입니다. 100분의 8은 8%입니다. 그러므로 퍼센트 지워주면 10분의 8이므로 0.8이 나오죠. 0.8은 1보다 작기 때문에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0.8이고 비탄력적이라고 되어 있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중간점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6이고 소득 탄력성은 0.5이다. 오피스텔 가격이 5% 상승함과 동시에 소득이 변화하여 전체 수요량이 1% 감소했다면 이때 소득의 변화율은 단 오피스텔은 정상제이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으로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탄력성 두 개를 물리는 겁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여기는 하나는 소득의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두 개를 묻는 문제죠. 여러분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항상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여기요. 앞에가 수요가 이렇게 먼저 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수 이제 가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항상 가수,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항상 이렇게 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대로 써준다면 위에부터 읽으면 수가가 되고 그 다음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수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면 가격의 변화율 그 다음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이렇게 그대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수소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렇게. 자,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이 얼마나 조졌나요? 0.6입니다. 그리고 절대값 붙입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 값은 0.5입니다. 그 상태에서 오피스텔의 가격이 5% 올랐습니다. 5% 올랐죠. 자, 그랬을 때 소득이 변해서 전체 수요량이 1% 감소했습니다. 얘하고 소득은 변했는데 얘가 전체가 1%가 줄어간 거죠. 그러면 1%가 줄려면 이렇게 곱해주면 3%가 줄어야 됩니다. 여기 5 이렇게 곱해주세요. 그럼 3%가 줄지 않습니까? 그거 왜 주나요? 가격과 수요량은 방향이 반대니까 주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주는 거예요. 여긴 준단 말이에요. 3%가 줄었는데 전체 1%가 줄었다고 문제가 주어졌어요. 여기서 3 줄었는데 전체가 1% 감소하려면 여기가 2%가 늘어야 됩니다. 그렇죠? 2가 늘면 3이 줄어도 1%만큼 줄겠죠. 2% 증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값에 들어갈 것은 이렇게 나누기 해주면 이 값이 되어지거든요. 그럼 이 값이 얼마인지 바로 알 수 있죠? 4%
여기가 증가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4% 증가를 정답으로 찾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이제 이런 탄력성 값이 나오면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것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별 이렇게 가수, 여기는 소수, 그리고 탄력성, 여기는 가격 탄력성, 여기는 소득 탄력성. 그대로 나열하시면 금방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 놓으십시오. 또요, A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각각 0.9하고 0.5다. A 부동산 가격이 2% 상승하고 소득이 4% 증가할 경우 A 부동산의 수요량 전체 변화율을 물어봤습니다. 자, 수요 가격 탄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여기에 가격 변화율, 수요량 변화율 가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 소득 탄력성입니다. 그럼 소득 변화율, 수요량 변화율 소수입니다. 그래놓고 탄력성 값 주어진 대로 집어넣어 주십시오. 여긴 0.9, 여기는 0.5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2% 상승했습니다. 소득은 4%가 올랐습니다. 이 두 개 합친 게 수요량 변화율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곱해주면 여기가 들어가죠. 자, 곱해주십시오. 그러면 1.298이니까 1.8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여기는 감소. 왜? 1.8 감소하는 이유는 수요량, 가격과 수요량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여기는 증가하는 거죠. 양의 값을 가지니까. 그러면 여기서 1.8 줄고 이렇게 곱해주면 여기서 2%가 늘어나야죠. 그러면 2가 늘고 1.8이 줄었으니까 전체적으로 0.2만큼이 증가한다. 0.2% 증가하니까 0.2를 정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0.2 증가가 정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런 문제의 유형들을 잘 알아두시는데 나란히 두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가수, 여기는 소수.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어진 여건대로 갖다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됐죠? 자, 이번엔 다음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주택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이렇게 교차 탄력성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가구 소득이 10% 상승하고 아파트 가격은 5% 상승했을 때 다세대 주택 수요는 8% 증가합니다. 다세대 주택 수요의 소득 탄력성 0.6이며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는 대체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수요 소득 탄력성이니까 이렇게 소수로 하십시오. 다만 다세대 주택의 수요량 변화율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분모가 교수, 근데 여기가 수요량 변화율인데 다른 재화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아파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을 여기다 주고 다세대 주택 수요량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수요 소득 탄력성이 여기서 문제에서 0.6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뭘 물었냐면 교차 탄력성을 물었어요. 그런데 소득은 몇 %가 지금 올랐다고 그랬냐면 소득은 여기 이제 구하는 값입니다. 가구 소득은 10% 상승했다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이 5%가 올랐어요. 그런데 이 둘 곱해주면 여기서 6%가 늘죠.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5%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놀랐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몇 %가 증가했다고 그러냐면 수요가 8% 증가했다고 주어졌지 않습니까? 얘하고 얘가 주어져서 전체 8% 증가랍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5%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5% 상승했을 때 다세대 주택 수요는 얼마나 바뀌느냐? 지금 8%가 이게 증가했으니까 여기가 만약에 말입니다. 5%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서 6% 늘었기 때문에 2%가 더 늘어줘야만 8% 증가가 맞지 않습니까? 다시 여기 6% 늘었는데 8% 증가했단 말은 여기서 2% 증가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은 5% 올랐다.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0.4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차 탄력성은 0.4로 구해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대로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자, 주어진 대로 가구소득 10% 상승, 여긴 0.6으로 주어졌고 곱해주니까 6% 상승. 그런데 전체가 8% 증가한다 했으니 여기서 2% 더 증가해야 이 두 개를 더해서 8% 증가. 그런데 가격이 5% 올라간다 했으니 5분의 2는 0.4. 갖다 집어넣으세요.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하시면 무조건 여러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란히 두고, 탄력성 나란히 두고. 다만 얘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같은 방향이 되는 이유는 이게 양의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입니다. 아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과 수요량의 방향이 반대였기 때문에 올라갈 때 떨어졌지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이게 양의 값을 갖고 있으면 같은 방향입니다. 양의 값을 갖고 있죠? 같은 방향입니다. 음의 값을 가지면 반대 방향입니다. 여기 있는 값이 음의 값을 가지면 열등제, 여기 있는 값이 양의 값을 가지면 정상제입니다. 이쪽은 여기 있는 값이 양의 값을 가지면 대체제, 두제화가, 여기 있는 값이 음의 값을 가지면 보완제. 그러니까 여러분 양의 값을 가지면 같은 방향, 음의 값을 가지면 여기는 음의 값을 가지면 반대 방향이겠죠? 양의 값을 가지면 전부 다 같은 방향이고 음의 값을 가지면 전부 다 반대 방향이 될 겁니다. 여기는 절대값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것만 여러분이 유념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6, 소득 탄력성은 0.4,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량의 교차 탄력성이 0.2이다. 아파트
그리고 아파트 가격, 아파트 수요자의 소득, 오피스텔 가격이 각각 3%씩 상승할 때 아파트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은 단 부동산은 모두 정상제고 서로 대체제이며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으로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요 가격 탄력성 가수 이렇게. 그 다음에 수요 소득 탄력성은 이렇게 소수.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교수인데 다른 재화 가격 때문에 수요량 변화율이죠. 그럼 오피스텔 가격 변화율분의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입니다. 그런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은 0.6으로 주어졌고 소득 탄력성은 0.4로 주어졌고 교차 탄력성은 0.2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각각 아파트 가격, 수요자의 소득, 오피스텔 가격이 3%씩 전부 다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수요량 전체 변화율을 물었으니 이렇게 곱하십시오. 이렇게 곱해주면 1.8 여기서 준다. 1.8이 줍니다. 이렇게 곱해주십시오. 그럼 여기서 1.2 양의 값을 가지니까 는다. 곱해주십시오. 0.6 양의 값을 가지니까 는다. 그러면 1.8 줄고 1.2, 0.6이 늘었으니 전체를 계산하게 되면 0입니다. 그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변함이 없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불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변화 없음 5번을 정답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탄력성, 관계 연결하는 문제 이런 거 여러분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래는 이렇게 난도가 있는 이런 유형들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 여기 있는 것만 갖고라도 연습을 하시면 탄력성 2개 연결하는 거,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그 다음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 그리고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3개를 다 연결하는 문제 연습을 해 주신다면 틀림없이 이런 유형들은 다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거미집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미집 모형의 계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A와 B 부동산의 함수 조건 하에서 가격 변화에 따른 동태적 장기 조정 과정을 설명한 거미집 이론에 의한 모형 형태는 단 P는 가격이고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이고 가격 변화의 수요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지만 공급은 시간적 차이를 두고 반응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함수가 이렇게 줘줬어요. P함수로 A 부동산 시장에 P함수인데 그냥 P만 있는 게 아니라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공급함수. B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렇게. 근데 B 부동산 시장에서는 여기는 수요는 그냥 바로 줘줬으니까 이게 기울기예요. 마이너스 2가 기울기입니다. 근데 공급은 앞에 뭐가 붙어 있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할 때 A 부동산 시장과 B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을 갖고 따지는 거죠. 먼저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을 따질 때는 이걸 나눠줘야 됩니다. 이렇게 2로 P만 남겨야 되니까 이쪽은 신경 쓰지 마세요.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에 절대값을 붙이면 그냥 2분의 1이죠. 여기는 3분의 4 3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3분의 4 절대값 붙이면 그냥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과 3분의 4 중에 어느 게 더 크냐 이 말이죠. 이쪽이 더 큽니다. 그럼 탄력성은 기울기 절대값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됩니다. 그럼 수요 곡선 탄력성이 더 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수탄수라고 읽으면 돼. 수요가 더 탄력이면 수렴형, 따라서 수탄수 수렴형이 됩니다. A 부동산은 수렴형 이렇게. 자, B 부동산 여기는 그냥 바로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절대값을 따지면 2가 되죠. 마이너스 2가 기울기니까 절대값 2. 공급 곡선 기울기는 2분의 4가 됩니다. 2로 나눠줘야 됩니다. 2분의 4는 역시 2가 되죠. 절대값입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기울기의 절대값이 똑같으니까 탄력성도 똑같겠죠. 그럼 순환형이 됩니다. 그래서 A 부동산 시장은 수렴형이고 B 부동산 시장은 순환형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따지질 것도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 보세요. 2분의 1 절대값 3분의 4 3분의 4 쪽에 기울기가 크네. 탄력성 뒤집어요. 그러니까 수요 탄력성이 더 크므로 수탄수. 탄력성과 기울기의 절대값은 반대니까 여기는 기울기의 절대값 2, 여기도 기울기 절대값 2 똑같기 때문에 순환형. 그래서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의 수요와 공급 함수가 각각 A 부동산 상품 시장에서 Q 함수로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B 부동산 상품 시장에서 수요 함수
Q함수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5%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B부동산의 수요가 4%가 하락했습니다. 이랬을 때 거미집 모형의 모형 형태도 찾고 A부동산, B부동산의 그 상품 관계도 결정하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울기의 절대값을 찾아야 되는데 먼저 수요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죠. 그럼 수요함수가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 P함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기울기를 찾으려면 P함수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P함수로 위치를 바꿨습니다. P를 넘겼고 Q를 이쪽으로 온 거죠. 그러면 바꿔두면 이 기울기의 절대값이 나옵니다.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의 절대값은 1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급함수입니다. 공급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것도 P함수로 바꿔줘야죠. 그럼 P만 남기고 넘깁시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죠. 10 플러스 2QS. 그럼 이게 기울기입니다. 기울기의 절대값 2. 그럼 기울기의 절대값을 따지면 공급이 더 큽니다. 공급이 더 크기 때문에 탄력성은 반대로 뒤집어서 수렴형이 되겠죠. 공급은 공급의 기울기 절대값이 더 크므로 탄력성은 반대이므로 수렴형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기울기 절대값과 탄력성은 반대니까 말입니다. 자, 그다음 B부동산으로 건너갈까요? B부동산 시장입니다. 마찬가지로 B부동산 시장에 요거 P함수로 바꿔주십시오. 그럼 이 P는 넘기세요. 이 P는 Q를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500 마이너스 Q. 따라서 P는 2로 나눠주십시오. 그럼 250 마이너스 2분의 1 QD. 기울기의 절대값 2분의 1. 또 공급함수입니다. 공급함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만 남기고 넘겨주십시오. 6P는 20 플러스 3P. 6으로 나눠주십시오. P는 이퀄 6분의 20 더하기 2분의 1. 여기는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 된 겁니다. QS. 따라서 2분의 1이 기울기의 절대값. 그러니까 기울기의 절대값이 똑같기 때문에 탄력성도 똑같아서 얘는 당연히 순환형이 될 거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관계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자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께서는 그냥 두십시오. 이거를 Q함수로 할 때 문제를 풀어가는 요령입니다. 함수 두 개를 그냥 두세요. 그래놓고 마치 여기가 Q함수로 될 땐 탄력성처럼 간주하세요.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잖아요. 여기가 P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럼 탄력성이 1인 것처럼 보란 말이에요. 요거는 2분의 1인 것처럼 2로 나눠야 돼. Q만 남겨주고 2분의 1인 것처럼. 그럼 탄력성이 얘는 1이고 얘는 2분의 1이니까 당연히 1이 더 크니까 수탄수 수렴형이고 여기는 탄력성 값이 그냥 2라고 생각하세요. 나눠주면 여기도 2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탄력성이 똑같으니까 얘는 순환형. 제 말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냥 다시 바로 합니다. 자, 여러분 Q함수일 때는 P 앞에 있는 걸 뭐로 봐라? 기울기가 아니라 탄력성처럼 봐라. P함수일 때는 아까 P함수일 때는 Q 앞에 있는 게 기울기였습니다만 Q함수일 때는 P 앞에 여기 있는 숫자를 탄력성처럼 보시고 탄력성이 얘는 1이고 얘는 나눠주니까 2분의 1이고 그래서 얘는 수요 탄력성이 더 크니까 수탄수니까 수렴형이고 얘는 탄력성 값이 2 나눠주니까 얘도 2 얘는 똑같으니까 얘는 순환형이 된다 이렇게 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A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고 B부동산의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A 가격 상승 B 수요 감소니까 얘는 대체제 보완제가 되겠죠. 반대 방향이니까 A 가격이 상승할 때 A 수요가 줄면서 B 수요가 늘면 대체제지만 B 수요가 줄었습니다. 보완제입니다. 그래서 보완제.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함수 Q함수일 때는 전혀 신경 쓰지 말고 P 앞에 있는 숫자를 탄력성처럼 봐라. 탄력성이 1이고 얘는 2분의 1이다. 그러면 수요 탄력성이 크니까 우리는 수렴형으로 봐라. 그리고 B부동산의 경우는 두 번째 경우는 보니까 탄력성이 2로서 둘이 똑같다. 그러니까 순환형으로 봐라. 그리고 A 가격 상승할 때 B 수요가 줄었으니 보완제다. 만약에 는다면 대체제가 되겠죠. 그러니 정답을 1번으로 체킹하면 됩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십시오. 자, 앞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P로 돼 있는 함수는 Q 앞에 있는 게 기울기입니다. Q로 돼 있는 함수는 P 앞에 있는 숫자가 탄력성처럼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요.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다 합시다. 자, P함수입니다. 그러면 P함수니까 Q 앞에 있는 게 기울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뭐가 됩니까? 절대값 1. 얘는 기울기 2. 따라서 여러분 그냥 따지면 됩니다. 자,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 얘는 1. 얘는 2. 그러면 기울기 절대값 얘가 더 큽니다. 탄력성 반대로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얘는 수탄수 당연히 수렴형이 되어야겠죠. 여기는 탄력성이 기울기 절대값 3. 여기 기울기 절대값 2. 그럼 기울기의 절대값이 얘가 더 크니까 탄력성은 반대로 이렇게 공탄발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수렴형, 여기는 발산형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 정답은 1번 되셨죠?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P 함수는 Q 앞에 있는 숫자가 기울기다. Q 함수는 P 앞에 있는 숫자가 탄력성처럼 봐라. 탄력성은 아니에요. 탄력성처럼 판단하시면 거미집 과정 판단할 때 금방 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잊지 마십시오. P 함수일 때는 Q 앞에 있는 숫자가 기울기고 Q 함수일 때는 P 앞에 있는 숫자를 탄력성처럼 간주해서 판단한다는 것. 그러면 쉽게 우리는 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 갖고 연습하시면 여러분 답을 금방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개발 정보의 현재 가치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 정보의 현재 가치 계산입니다.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다. 이 정보의 현재 가치는 단 제시된 가격은 개발 정보의 실현 여부에 의해 발생하는 가격 차이만을 반영하고 주어진 조건의 하남입니다. 역세권 인근에 일단의 토지가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 계획에 따라 1년 후 신역사가 들어설 가능성은 40%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토지의 1년 후 예상 가격은 신역사가 들어서는 경우 8억 8천만 원이고 들어서지 않는 경우는 6억 6천만 원입니다. 투자자 요구 수익률은 10%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들어서면 8억 8천, 그리고 들어설 가능성이 40%, 0.4. 그리고 들어서지 않으면 6억 6천, 가능성 0.6. 이게 기대값. 들어설 수도 있고 안 들어설 수 있으니까. 그리고 현재 가치 1 플러스 요구 수익률입니다. 이게 이제 기대값의 현재 가치. 다시 말하면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설지도 안 들어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토지 소유자가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금액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을 계산합니다. 계산기로 계산하는 요령은 여러분 8억 8천. 8억 8천 다 누르지 마시고 우리 단위는 만원 단위니까 8만 8천으로 누르는 거예요. 8만 8천 곱하기 0.4. 그 다음에 계산기로 M 플러스를 누르십시오. M 플러스. 그 다음에 6만 6천을 누르세요. 곱하기 0.6 M 플러스 MR 해주시면 위에 값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나누기 1.1 해주면 바로 답이 6억 8천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확실성화의 현재 가치를 이제 구해야 됩니다. 들어서는 게 확실할 경우 8억 8천입니다. 8억 8천 나누기 1.1 그러면 8억이 됩니다. 그럼 8억에서 요거 불확실성화 현재 가치를 뺍니다. 여러분 확실성화 현재 가치에서 불확실성화 현재 가치를 빼는 거예요. 8억에서 6억 8천을 빼요. 이게 개발 정보 현재 가치 1억 2천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억 2천을 정답으로 찾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제가 이런 요령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발 정보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 복잡하게 그렇게 구하지 마시고 제가 두 가지씩을 하나로 통합했어요. 어떻게 해요? 개발될 경우 가치에서 그냥 개발되지 않을 경우 가치를 그냥 빼십시오. 그리고 여기다가 곱하기 개발 안 될 확률입니다. 왜? 두 식을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개발될 확률이 아니라 개발되지 않을 확률을 곱합니다. 그리고 나누기. 그리고 1 플러스 요구 수익률 1년이면 1승이니까 그냥 나누시면 되고 2년이면 여기다 2승 제곱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다시 여기 문제에서 바로 여러분 개발될 경우 가치인 8억 8천을 다시 8만 8천으로 누르시고 빼기 6억 6천을 6만 6천으로 누르시고 바로 곱하기 개발될 확률이 40%면 전체가 100%니까 개발되지 않을 확률은 0.6, 60%. 그 다음 나누기 1.1 1년이니까 그냥 1.1만 하십시오. 계산기 순서대로 누르세요. 괄호는 신경 쓰지 마시고 순서대로 눌러봐요. 그러면 바로 한 번에 1억 2천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요령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한 번에 답을 10초 내에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유형 잘 나오잖아요. 그냥 눌러주십시오. 한 번에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복합 쇼핑몰 개발 사업이 진행된다는 정보가 있다. 다음과 같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이 정보의 현재 가치는 단 주어진 조건의 하나입니다. 복합 쇼핑몰 개발 예정지 인근에 일단의 토지가 있다. 2년 후 도심에 복합 쇼핑몰이 개발될 가능성 50%. 그럼 개발되지 않을 가능성도 50%겠죠? 2년 후에 도심에 복합 쇼핑몰이 개발이 되면 A 토지의 가격은 6억 500만 원입니다. 6억 5천 아니에요? 이거 잘못 누르면 안 됩니다. 6억 500만 원. 개발되지 않으면 3억 250만 원. 이것도 잘못 누르는 분 많아요. 3억 2,500만 원으로 누르는 분이 진짜 많아요. 3억 250만 원 예상됩니다. 투자자 요구 수익률은 10%입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계산하면 6억 500만 원 곱하기 0.5, 그 다음에 3억 250만 원 곱하기 0.5. 계산기로 누를 때는 6억 500만 원 누를 때 어떻게 눌러야 돼요? 6억 500만 원을 6만 500만 원 눌러야 되니까 60500으로 누른 다음에 곱하기 0.5 M 플러스 이것도 30250 3억 250만 원은
3250으로 누르신 다음에 곱하기 0.5 m 플러스 mr 나누기,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 1.1이 아닙니다. 제곱이에요. 1.21입니다. 1.21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게 됩니다. 그러면 확실성의 현재 가치는 6억 500만 원의 현재 가치 1.1의 제곱이 1.21입니다. 그럼 1.21로 나눠주는 겁니다. 1.21은 1.1 나누기 1.1 두 번 해도 돼요. 여하튼 5억입니다. 그러면 두 개 빼요. 그래서 여러분 답을 구할 수 있죠. 이것도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령대로 구하자는 말이죠. 자, 6억 500만 원 계산기로 다시 누르세요. 어떻게 누른다고요? 6만 그리고 0 눌러야 됩니다. 500으로 누르십시오. 60500 누르시고 빼기 3억 250만 원도 3만 250으로 누르십시오. 30250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 개발 안 될 확률입니다. 반반이기 때문에 0.5 해주시고 나누기 1 플러스 요구 승률의 제곱이니까 2년이니까 1. 여기 2일로 나눠주십시오. 한 번에 답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1억 2,500만 원이 순식간에 나옵니다. 요령대로 여러분 하시면 이런 유형들은 답을 금방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개발 정보의 현재 가치 구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십시오. 또 보실까요? 주어진 조건하에 대형 할인점이 들어선다는 정보의 현재 가치 얼마인가? 단 제시된 가격은 대형 할인점이 들어서는 경우 발생하는 가격 차이만을 반영하였음. 1년 후에 대형 할인점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지역 인근에 일단의 토지가 있습니다. 1년 후에 대형 할인점이 들어설 경우 9억 원이 됩니다. 대형 할인점이 들어서지 않을 경우는 이렇게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들어설 경우는 여기가 9억 원이 아니라 9천만 원이요. 참 9천만 원, 대형 할인점이 들어서지 않은 경우 3천만 원이요. 자, 그러면 9천만 원, 3천만 원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요구 수익률은 20%고 대형 할인점 들어설 가능성은 40%입니다. 그러면 자, 9천만 원 곱하기 0.4. 그죠? 들어설 가능성 40%니까. 들어설 가능성은 40%니까 0.4. 들어서지 않을 경우는 3천만 원 곱하기 0.6. 계산기 어떻게 눌러요? 9천만 원, 9천만 누르세요. 곱하기 0.4 m 플러스 3천만 누르세요. 곱하기 0.6 m 플러스 mr 나누기 1년 후 얘기입니다. 1.1 20%인가요? 1.21 따라서 1.2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금액 나옵니다. 그 현재 가치, 확실성의 현재 가치는 9천만 원 나누기 1.2 그러면 7,500만 원 나옵니다. 빼십시오. 그러면 개발 정보 현재 가치는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번거롭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개발될 경우 가치, 바로 개발될 경우 가치 9천만 원 빼기 개발 안 될 경우 가치 3천만 원, 9천 빼기 3천 곱하기 개발 안 될 확률입니다. 될 확률이 몇 퍼센트라고 돼 있나요? 40%. 안 될 확률은요? 0.6. 그 다음에 나누기요. 요구 승률이 20%입니다. 1.2로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정답은 바로 3천만 원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3천이라고 나와 있지만 끝을 읽을 때 10,000원 읽으시면 3천만 원 계산기로 쉽게 금방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누를 때 우리는 단위를 쓸 때 공 4개 단위니까 동양에서고는 공 4개 단위니까 그냥 3천 나오면 3천만 원. 따라서 답을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것들은 시험에 잘 출제가 되니까 개발 정보의 현재 가치는 말씀드린 대로만 하시면 여러분이 쉽게 답을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레일리 그리고 허프 그리고 컨버스의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이런 게 있네요. A, B 도시 사이에 A 도시가 위치한다.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적용할 경우 C 도시에서 A, B 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는 단 C 도시 인구는 모두 구매자이고 A, B 도시에서만 구매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주어진 조건에 하남 하고 문제가 이렇게 줘졌어요. 자, A 도시 인구는 40만 명이고요. B 도시 인구는 10만 명이고요. C 도시 인구는 5만 명입니다. C 도시와 A 도시 간의 거리는 10km고 C 도시와 B 도시 간의 거리는 5km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갈 때 항상 여러분 B 도시에 대한 A 도시 구매 지향 비율을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B에 대한 A니까 대안이 분수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게 분모, 뒤에 있는 게 분자예요. 그럼 B분의 A인 거예요. B분의 A. 따라서 B 인구분의 A 인구, B 인구분의 A 인구 곱하기 그 다음에 A 거리 제곱분의 B 거리 제곱, A분의 B 거리 제곱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크기에 비례하니까 A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거리 제곱의 반비례니까 반비례는 분수의 분모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상하실 때 항상 분자 크기의 비례는 분자 A 크기 A 도시 인구를 분자에 쓰시고 그 다음에 A까지 거리 분모에 쓰신다는 것 생각하시면서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리 제곱의 반비례니까 꼭 제곱. 그리고 이제 B는 맞은편에 쓰면 돼요. 그래서 항상 크기 A 크기 분자에 쓰시고 A까지 거리 이쪽에 분모에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B 인구 B까지 거리 그대로 집어넣어 볼까요? 자, 여러분 B 인구는 10만 명, A 인구는 40만 명 곱하기 A까지 거리가 주어졌습니다. A까지 거리 그리고 B까지 거리 주어진 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C 도시와 A까지 거리 10km, B까지 거리 5km, 그럼 10분의 5 묶어서 제곱입니다. 2분의 1의 제곱인 거죠. 그럼 다시 정리하면 여기는 4, 뒤에는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 되는 것이죠. 지워볼까요? 그러면 1이네요. 2를 1분의 1로 표시합니다. 왜? 이게 B고 이게 A니까요. 그러면 A 대 B의 비율이 1대 1이네. 반반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C도시 인구 5만 명인데 반반이니까 1대 1이니까 따라서 A로 2분의 1 가고 2만 5천 명이죠. 따라서 B로 2분의 1 가니까 2만 5천 명. 그래 A 2만 5천 명, B 2만 5천 명 바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패턴이 응용이 없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금방 답하실 수 있습니다. 3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런 유형들 금방 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으로 건너갈까요?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은 원리가 고객 유인력을 계산할 때는 A 거리 제곱인데 요거를 공간 마찰 개수예요. 람다 값이. 그리고 크기 제곱. 크기의 비례참. 크기를 분자 쓴 거죠. 그러면 여기에 크기는 점포 면적을 나타내고 그리고 거리는 실측 거리 플러스 시간 거리. 실측 거리는 메타로 측정한 거리, 킬로미터 같은 걸로 측정한 거리, 시간 거리는 몇 분이냐, 몇 시간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거리는 몇 킬로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고 몇 분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 람다 값은 공간 마찰 계수 값입니다. 레일리의 경우는 무조건 거리 제곱의 반비례 그랬지만 허프의 경우는 공간 마찰 계수를 주었어요. 근데 시험에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이 람다 값이 전부 다 2로 주어졌기 때문에 거리 제곱이라고 그냥 해도 돼요. 그다음 A 매장으로 구매하러 갈 확률은 시장 점유율을 구할 때 이렇게요. A 고객 유인력 플러스 B 고객 유인력분의 A 고객 유인력 이렇게요. 그렇다면 A 매장의 이용객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소비자 거주지 인구 곱하기 A 매장의 시장 점유율이죠. 그렇다면 A 매장의 시장 점유율은 방금 이게 시장 점유율입니다. 이게 50%다. 소비자 거주지 인구가 만약에 10,000명이다. 그러면 이제 절반이니까 5,000명.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A 매장의 예상 매출액을 구할 때는 1인당 소비 가능한 금액이 주어져요. 거기다가 이용객 수 구한 걸 곱해주기만 하면 예상 매출액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에다 대입해 볼까요? C도시 인근에 A와 B 두 개의 할인점이 있다. 허프의 상권 모형을 적용할 경우 비할인점의 이용객 수는 단 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거리 마찰 계수 값은 2로 주어졌고 도시 인구 60%가 할인점을 이용합니다. 자, 그럼 여기는 C도시 인구 30만 명인데 A 할인점 5,000제곱미터고 10km, B 할인점 2만 제곱미터고 20km입니다. 그러면 고객 유인력은요. 자, A 고객 유인력은 이렇게요. A 고객 유인력입니다. 그럼 A까지 거리 제곱분의 5,000.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100으로 나눕시다. 그러면 50. 또요. B 고객 유인력은요. 여기 20제곱분의 2만이니까 여기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눠주면 400으로 나눠주니까 50. 그죠? 20제곱은 400이니까 50. 그러면 이제 A 유인력과 B 유인력이 똑같죠. 반반이죠. 그러니까 B 매장을 이용할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똑같이 두 개 더해주면 50 더하기 50분의 50, 2분의 1이에요. 반반이란 말은 50%란 얘기예요. 이 계산 안 해도 유인력이 똑같으면 그냥 50% 바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B 매장의 이용객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소비자 거주지 인구가 30만 명인데 거기에 몇 퍼센트가 이용한답니까? 60%, 0.6에 여기 50%니까 0.5로 곱해주면 됩니다. 딱 그래서 계산하니까 9만 명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 비매장의 이용객수는 9만 명. 그대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을 3번으로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들 연습하시면 금방 똑같아요. 답이 변형이 없이 똑같이, 응용이 없이 똑같이 나온다는 것 알아두십시오. 자, 이번에 이렇게 할까요? 문제입니다. 허프 모형을 활용하여 X지역의 주민이 할인점 A를 방문할 확률과 할인점 A의 월 추정 매출액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조건의 하나입니다. X지역의 현재 주민은 4,000명인데 1인당 월 할인점 소비액은 35만 원이고 공간 마찰 개수 값은 2입니다. X지역의 주민은 모두 구매자이고 A, B, C 할인점에서만 구매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A 할인점, B 할인점, C 할인점 면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똑같이 제일 먼저 고객 유인력을 구합시다. 자, 고객 유인력입니다. A 고객 유인력은 A 거리 제곱분의 500. 요거 계산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20. B 300 나누기 10이니까 제곱 해주면 3. C 15제곱이죠. 똑같이 2. 그러면 유인력 구했습니다. 유인력을 구하면 할인점 A를 이용할 확률은 분모값은 요 세 개를 다 더하는 거죠. 25. 분자값은 A는 20. 따라서 25분의 20이기 때문에 5분의 4. 0.8이 되겠죠. 80%. 그 다음에 할인점 A의 이용객 수를 구할 때 소비자 거주지 인구 4,000명에다가 80% 0.8 따라서 3,200명이 되겠습니다. 1인당 소비 가능한 금액이 주어졌죠. 1인당 소비 가능한 금액에다가 이걸 곱해주기만 하면 월 추정 매출액을 구하는데 소비 가능한 금액이 35만 원인데 거기에 3,200명이 이용함으로 1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여러분 계산하시면 이런 유형의 경우는 답을 금방 하실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그러니까 정답을 찾으면 80% 11억 2천만 원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요. 다음 문제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을 구하는 문제로 가봅시다. 그러니까 레일리 모형, 허프 모형, 컨버스 모형 이렇게 이제 시험에 상권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 기초할 때 A시와 B시의 상권 경계 지점은 A시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지점인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합니다. 32의 기출이죠. A시와 B시는 동일 직선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A시 인구는 64만 명, B시 인구는 16만 명, A시와 B시의 직선 거리는 30km입니다. 여러분 유념하실 것이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을 계산하는 식은 A로부터 분기점을 구할 때 전체는 AB 거리를 두시고 분모값은 무조건 1 플러스 루트 안에 A면 A 크기분의 B 크기를 분모해 두는 겁니다. 요건 A 크기, 요거는 B 크기, 여긴 전체 거리. 그럼 전체 거리가 AB 30km가 분자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무조건 쓰시는 거예요. 루트 안에다가 A 크기가 64, B 크기가 16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대로 갖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따라서 루트 안에 있는 값을 약분을 해가면 결국은 4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30. 루트 4분의 1은 바깥으로 나가면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이걸 다시 쓰면 2분의 1이기 때문에 30. 그럼 여기는 2분의 2지요. 따라서 2분의 3분의 3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2분의 3분의 요거 2분의 2니까 분모값은 2 더해주면 3. 따라서 3분의 이렇게 60이 되죠. 따라서 계산해주면 20kg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거를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전체를 구해놓고 작은 것으로부터 계산하는 겁니다. 거리를. 작은 것으로부터 거리를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건 이렇게 하면 분수 루트 값 계산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전체 30은 그대로 두고 루트 안에 있는 값을 16분의 64. 다시 말하면 작은 것으로부터 거리를 계산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이건 큰 것, 다시 말하면 큰 것으로부터 거리를 계산했죠.
근데 작은 것으로부터 거리를 계산하면 16분의 64. 그러면 이 값을 다시 계산해 주면 30은 분자에 그대로 두고 분모값은 루트 안에 있는 값이 그냥 4가 됩니다. 루트 4는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2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30을 3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여기 값을 구할 수 있죠.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값을 계산할 때는 여러분이 바로 계산할 때 이 값을 작은 것으로부터 계산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루트 값을 계산해서 요거 나눠주는 건 30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10이 되겠죠. 10. 그러면 10이 답이냐? 아니, 10이 답이 아니고 전체 거리가 30인데 작은 것까지의 거리가 10이니까 빼내십시오. 그러면 10km는 작은 것까지 거리고 나머지가 20. 이게 큰 것으로부터 거리니까 답은 20 이렇게. 다시 말하면 전체 거리가 30입니다. 전체 거리에서 작은 것까지의 거리를 빼내면 큰 것으로부터 분기점까지 거리가 나오게 됐습니다. 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 분기점이 이렇게 있는데 전체가 30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분기점이라고 가정하자 그 말이에요. 여기를 구하라. 그런데 아까 방식으로 구하면 여기가 20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여기 10 아닙니까? 근데 계산이 뭐가 쉬워요? 작은 것으로부터 계산이 쉽거든. 그럼 작은 것으로부터 10kg가 나왔다는 말은 30에서 10을 빼내면 나머지는 거저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류의 문제는 작은 것으로부터 계산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분수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분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작은 것으로부터 계산하면 이런 류는 쉽다. 이렇게 요령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컨버스 분기점 모형은 앞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면 큰 것으로부터 구해도 됩니다만 작은 것으로부터 분기점을 구하고 나면 계산이 쉽다. 이것이 문제 푸는 하나의 요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이런 유형의 요령들에 대해서 알아주시면 금방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20kg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순서가 레일리 모형, 그 다음에 허프 모형, 컨버스 모형 패턴이 똑같고 이 유형만 연습하시면 이런 유형들은 그대로 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습에 만전을 기하셔서 요게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기자본 수익률 계산하는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약간의 정리를 좀 하고 갈까요? 총자본 수익률과 자기자본 수익률이 있습니다. 총자본 수익률은 여기가 총투자액분의 총자본 수익이 되겠네요. 율자가 붙으면 곱하기 100 해주면 됩니다. 근데 총자본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합한 것을 총자본 수익이라고 그래요. 곱하기 100. 또다시 자기자본 수익률을 지분수익률이라고 그러는데 분모는 지분투자액이고 분자는 지분수익이 되겠습니다. 율자가 붙으면 곱하기 100. 지분수익은 총자본 수익에서 이자를 뺀 것입니다. 곱하기 100. 이게 지분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자기자본 수익률과 총자본 수익률과 자기자본 수익률의 요 개념들을 먼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따른 1년간 자기자본 수익률은 그랬습니다. 단 주어진 조건의 하나입니다. 투자 부동산 가격은 3억 원이고요. 금융기관 대출이 2억 원, 자기자본 1억 원. 대출 조건을 따져보니까 1년입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율은 6%입니다. 대출기간 만료 시 이자 지급과 원금은 일시 상환합니다. 1년간 순영업 이익이 2천만 원이고 1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0%입니다. 이게 소득이득입니다. 이게 자본이득인데 발생하지 않는 거죠. 가격이 안 올랐으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이자를 계산하겠습니다. 얼마를 빌렸다고요? 2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2억 원 이자율이 몇 %라고요? 6%? 0.06입니다. 여러분 6%는 0.6이 아니라 0.06입니다. 곱해주게 되면 1,200만 원이 이자 지급액이 되겠네요. 그럼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하라 그랬으니 자기자본 수익률은 분모가 자기자본입니다. 자기자본이 얼마죠? 1억 원입니다. 그리고 분자는 총자본 수익이 요 두 개 합친 게 총자본 수익이죠. 2천만 원에서 이자를 빼야 됩니다. 2천만 원 빼기 1,200만 원이 되겠네요. 곱하기 100. 그러면 분자 값은 800만 원이 되겠죠. 따라서 1억 분의 8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8%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구한다는 것 알아두십시오. 그러니까 답을 구할 때 여러분이 금방 이런 유형들은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자본 수익률 구하는 요령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1번. 그래서 이 답을 구할 때 이런 식으로 하자고요.
여러분 제일 첫 번째예요. 분자값이 2000 그리고 n 플러스 이게 뭔데? 총자본 수익 하고 계산기로 n 플러스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이자를 해야겠죠? 이자를 빼요. 이자는 차입금 얼마라고 그랬죠? 2억 곱하기 0.06 했죠? 그리고 n-mr 하면 분자값이 계산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냥 나누기 1억 곱하기 100분율이니까 해주면 바로 8%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앞으로 항상 계산기로 한 번에 어떻게 하면 돼요? 분자값 총자본 수익을 먼저 누르세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하세요. n 플러스는 더하기 메모리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자를 계산하세요. 그리고 n 마이너스 메모리한 데서 빼는 거예요. 그냥 mr 해주면 분자값 계산이 돼요. mr은 이 메모리한 거 다 읽는다는 뜻이에요. 메모리 니드. 그래서 분자값 계산 끝났고 나누기 분모 곱하기 100분율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자기자본 수익률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식 세우지도 않고 계산기로만 답을 금방 찾아낼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다음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임대주택 투자자의 1년간 자기자본 수익률은 임대주택 총 투자액이 얼마라고요? 이거 읽어보라고 하면 100만 원이라고 읽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위를 100만 원 줬는데 공 2개니까 1억 원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단위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도 60, 100만 원 그러지 말고요. 그냥 60으로 40, 100만 원 하지 말고 그냥 40으로. 그 다음에 차입 조건은 연이자율 8%인데 대출기간 1년 말에 이자만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 일시 상환합니다. 1년간 순영업소득은 800만 원인데요. 팔로만 그냥 하셔요. 단위가 100만 원인데 팔로만 하세요. 그러면 1년간 임대주택의 가격 상승률은 2%니까 200만 원일 거예요. 1억 원에 200만 원인데 100만 원이라는 단위를 뺐으니까 100의 2%는 그냥 숫자 2로만 기억하세요. 200만 원인데 이게 소득이득이고 자본이득이 200만 원인데 2로만 계산하시라. 그러면 자기자본 수익률을 계산할 때 자기자본이 분모값이 40으로만 하시라고요. 그러면 이제 분자는 이 두 개를 합친 거죠. 그러면 10, 그렇죠? 10에서 빼기 10 해서 이 두 개 더했으니까 10입니다. 그 다음 빼기 60에 차입금 60에 이자율 8% 0.08 그리고 곱하기 100 이렇게 줍니다. 이걸 계산하면 됩니다만 우리 계산할 때 계산기로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이게 10이니까 10하고 n 플러스 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 뒤에 계산하세요. 60 곱하기 0.08 이자 계산하세요. 그 다음에 n-mr을 해주면 분자 계산됐고 나누기 40 해주세요. 그리고 곱하기 100 해주면 그냥 13%를 금방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만 앞으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요식 원리 아세요. 무조건 하고 총자본 수익을 계산해서 n 플러스 하세요. 그 다음 이자 계산하세요. n-mr 하세요. 나누기 분모 지분 투자액 내 돈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 요거 기억하세요. 그러면 금방 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조건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소득이득 자본이득 두 개 더해서 한 다음에 뭐 암산할 수 있으니까 n 플러스 누르시고 그 다음 이자 계산하세요. 빌린 돈 따라서 60 곱하기 0.08 그 다음에 n-mr 누른 다음에 나누기 지분 투자액 40 곱하기 100 답이에요. 자, 그러니까 정답 13% 3번을 정답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다음에 주어진 상황에서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의 1년간 자기자본 수익률은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총 투자액은 1억 원이고 차입금 6천만 원, 자기자본 4천만 원의 이자율은 10%고 대출기간 1년 말에 이자만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일시 상환합니다. 1년간 순영업소득은 2천만 원이며 1년간 임대용 부동산의 가격 상승률은 2%입니다. 2%이기 때문에 1억 원의 2%는 200만 원이 되겠네요. 소득이득 2천만 원, 자본이득 200만 원. 그러면 총자본 수익은 두 개 합치면 2,2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자기자본 수익률 구할 때 분모가 자기자본이기 때문에 4천만 원 쓰시고 분자는 요 두 개를 더해요. 2천만 원 더하기 200만 원, 2,200만 원. 그 다음에 빼기 6천만 원의 이자율이 10%니까 이렇게 빼요. 곱하기 100 해주면 답 나올 건데 우리 계산기로 요령할 때 어떻게 합니까? 2,200만 원 n 플러스 그 다음에 6천만 원 곱하기 0.1 n-mr 나누기 4천 곱하기 100 해줍니다. 그러면 정답을 바로 40%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요령 알아두시고 계산기로 누르는 연습 해주시면 식 없이 계산기로만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이런 유형들 연습하시면 금방 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 외에 자기자본 수익률 계산하는 유형에 대해서 알려드린 대로 계산기 활용을 잘 하시면 아주 좋은 결과를 그리고 시간도 단축하면서 쉽게 답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다음은 저당의 상환 방법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의 상환 방법이란 돈을 빌리고 갚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에서 원리금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원금 균등이란 원금을 균등하게 갚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원금 물어보면 되게 쉽거든요. 그냥 나누기 하면 되니까. 대출받은 금액 나누기 기간 하면 원금은 금방 나오니까. 그래서 원금 균등에서는 주로 원리금을 물어요. 계산하는 요령은 제일 먼저 매회 갚아야 될 원금을 구할 때는 대출받은 금액, 저당대부액 나누기 융자기간, 이 융자기간은 납입 회수를 말하는 거예요. 왜? 연 단위일 때는 이게 연으로 나누지만 월 단위일 때는 월로 나누기 때문에 융자기간은 정확하게 말하면 납입 회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매년 상환인데 10년이다 그러면 10으로 나누십시오. 근데 매년 상환인데 10년으로 줬다, 매월 상환인데 10년으로 줘줬다 그럼 120으로 나눠야 됩니다. 납입 회수로 나눠주게 되면 매번 갚아야 될 원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첫 회 이자는 대출받은 금액 저당대부액에다가 거기다 연이자를 곱합니다. 그러면 연이자를 곱해주면 금방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월로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다 나누기 12를 더해주면 됩니다. 월이자가 나오겠죠. 그 다음 이렇게요. 저당대부액 곱하기 연이자를 나누기 12 하면 요거는 월이자를 구하는 요령입니다. 첫 회 원리금은요, 매회 갚아야 될 원금하고 이자를 2개 더해주면 원리금을 구하죠. 그러니까 계산하는 요령이 뭐냐면 원금 구하고 이자 더하고 더하라, 원금 구하고 이자 구하고 더하라, 이겁니다. 자, 이제 문제 구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2,400만 원을 연이자율 5% 10년간 매월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았습니다. 원금 균등 상환 조건일 경우에 첫 회 상환해야 될 원금과 이자의 합계는 얼마일까? 먼저 뭘 구하라고요? 매번 갚아야 될 원금 구해야 되죠. 그럼 2,400만 원 나누기 10년이죠. 그럼 2,400만 원 나누기 10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매년이 아니라 매월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20으로 나눠야겠죠. 그러면 120으로 나눠줍니다. 그럼 나눠주면 요게 20만 원을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이번엔 이자 구해야 되겠죠. 그럼 2천만 원 곱하기 이자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5%지요. 그럼 0.05 하면 되는데 이게 월이잖아요. 그럼 나누기 12를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자가 되겠습니다. 10만 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리금이 뭐예요? 원금과 이자를 합친 게 원리금이잖아요. 이 두 개를 더해주면 답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원금 구하고 이자 구하고 더하는 것, 원금 구하고 이자 구하고 더하는 것, 요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원리금 구하는 요령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쉽게 문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매번 갚아야 될 건 나누기 하시면 그냥 20만 원 나온단 말이에요. 나누기 하시면 20만 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이자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 원금 뒤에 이자 이거예요. 이거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산기로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20만 원 나누기해서 20만 원 나와요. 그리고 n 플러스 하란 말이에요. n 플러스. 그럼 뒤에다 이자. 이자는 뭐죠? 2,400만 원 곱하기 이자율 나누기 12.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앞에 거다 더하는 거잖아요. n 플러스 mr. 빼는 게 아니니까. 빼는 건 n 마이너스인데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한 번에 바로 30만 원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항상 이렇게 하세요. 먼저 나누기해서 원금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 n 플러스 누르세요. 그 나온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뒤에 빌린 돈 이자에다 이자를 곱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연이면 12로 나눠주면 되고, 그리고 n 플러스 mr.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을 4번으로 구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문제를 한번 보시면서 내용 연습해 볼까요? 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에서 원금을 구하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구할까요? 원리금 균등에서 원리금 구하라 하는 건 쉬워요. 왜? 대출받은 금액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얘는 뭐 구하라 그러면 원금 구하라 그래요. 그럼 먼저 저당 대부액 대출받은 금액에다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매번 갚아야 될 금액이 나와요. 이거 영원 아니고 금액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자를 구하자는 거죠. 이자는 아까처럼 저당 대부액 곱하기 이자율 해주면 금액이 나와요. 이때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내면 원금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빼기야. 빼기. 그래서 여러분 대출받은 금액 곱하기 저당 상수는 금액. 그러면 거기에 이자 계산해서 빼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때 하나 중요한 게
이 저당상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당상수는 뭐하고 뭐를 받냐면 원금하고 이자 받기 때문에 원금 회수율과 이자 수익률의 합이에요. 원금 회수율 더하기 이자 수익률의 합이에요. 그러면 지금 원금을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요건 놔두고 이쪽으로 넘겨주면 저당상수에서 이자율을 빼면 원금 회수율이 돼요. 그럼 저당상수에서 이자율을 빼내면 원금 회수율이 되는데 이게 이자율이에요. 요 원리를 이용하면 답을 의외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연습을 해볼게요. 가격이 10억 원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3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대출 이자율은 연리가 7%고 20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매년 상환하기로 하였다. 첫 해 상환해야 될 원금은 단 이자율은 연리 7%고 기간은 20년, 저당상수가 이렇게 주어졌고 매기 말에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자, 이거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매번 원리금을 구해야 되는데 대출받은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3억 원이죠. 곱하기 저당상수는 요거 딱 곱해 주십시오. 이렇게 곱해서 계산했더니 여기요 2,831만 7,900원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자를 계산해야 되겠죠. 3억 대출받았고 이자율은 7%니까 3억 곱하기 0.07 해주십시오. 2,100만 원 나오겠네요. 그럼 빼내는 겁니다. 빼기 해주시면 원금이 나옵니다. 빼내십시오. 그럼 당연히 이렇게 빼내면 731만 7,900원이 구해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죠. 하나의 요령을 알려드리면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당상수라고 하는 것은 저당상수는 돈 빌리고 이렇게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원금 회수율은 그 저당상수에서 이자를 빼내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요령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하자는 거죠. 어떻게 해요? 3억 원에다가 원금 회수율을 곱하는 거예요. 원금 회수율은 저당상수에서 이자율 7%를 빼요. 이렇게. 그럼 계산할 때는 앞에 거부터 하지 말고 뒤에 거부터 계산하세요. 그러면 이제 계산기로 0.094393을 먼저 계산기로 눌러보세요. 그 다음 빼기 0.07 하셨어요? 그 다음 곱하기 3억 원을 해주세요. 거꾸로. 그럼 한 번에 답이 금방 나온다 그 말이죠. 됐죠? 이렇게 장황하게 거치지 마시고 저당상수 빼기 이자율 곱하기 3억 원 그러면 정답을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됐죠? 이런 이유의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원리금 균등에서 답을 구하는 요령에 대해서 연습해 주십시오. 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갑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대 2회차 상환해야 될 원리금 구하시오.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인데 20년이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여러분 매 원금 균등 원칙대로 매 원금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5억 원 나누기 기간이 20년이니까 나눠 주십시오. 2,500만 원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이자 계산해야 되겠죠. 이자를 계산하려면 1회차는 그냥 5억 원에다 이자를 곱하면 돼요. 이렇게 5억 곱하기 이자율 0.05 그럼 2,500만 원일 거예요. 근데 2회차래 2회차 2회차를 계산해야 되니까 1회차 대출 잔액은 당연히 한 번 원금을 갚았으니까 5억 원에서 2,500만 원을 빼요. 그럼 5억 원에서 2,500만 원을 빼면 대출 잔액을 구할 수 있어요. 4억 7,500만 원이고 그러면 2회차 이자는 4억 7,500만 원의 이자율 5%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자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1회 여기 매번 원금은 똑같고 2회차 이자를 두 개를 이렇게 더하는 거죠. 두 개를 더해주면 4,875만 원이 2회차 갚아야 될 원리금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때요? 조금 장황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매번 원금을 먼저 구하시오. 그럼 계산기로 5억 나누기 20 해주면 2,500만 원 나왔죠. 그럼 2,500만 원에 M 플러스 하자는 얘기예요. M 플러스를 해주세요. 그 다음 뒤에 건 이자예요.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 하면 여러분 2,500만 원씩 원래 20번 갚아야 되거든. 근데 한 번 갚았네. 그러니까 2,500만 원 곱하기 19 한 번 갚았으니까 19번만 더 갚으면 돼요. 이렇게 곱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예요? 요 부분이 대출 잔액인 거예요. 그러면서 2,500만 원 곱하기 19 그리고 거기에 이자율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만약에 여러분 2년 차가 아니라 3년 차래. 그럼 몇 번 갚았을까? 2번 갚았겠죠. 그러면 여기는 18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5년 차래. 그럼 몇 번 갚았을까? 4번 갚았겠죠. 그럼 몇 번 남았어요? 16번 남았겠죠. 여기 1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M 플러스 MR 해주면 한 번에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답을 구해요. 4,875가 이렇게만 눌러주면 답이 나온다고. 이 누르는 원리가 이거란 말이에요. 앞에 거 원금 뒤에 거 이자. 이자는 이게 대출 잔액. 한 번 갚았으니까 대출 잔액.
요령 아셔야 됩니다. 2번 갚으면 여기는 18로 쓰면 돼요. 그죠? 18번 남았으니까. 5번 갚았어? 그럼 여기 15라고 쓰면 돼. 15번 남았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답을 계산해 주면 답을 금방 4번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또요. 어떤 사람이 이번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두 번째 문제는 이번 문제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이 가격이 5억 원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2억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이자율은 연이 6%고 15년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매년 상환하기로 했다. 첫 회 상환해야 될 원금은 그랬습니다. 연이가 6%, 기간은 15년, 저당 상수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해서 뭐 구하라고요? 원금 구하래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원리금을 구하려면 대출받은 금액 2억 원입니다. 5억 원 아닙니다. 2억 원 곱하기 저당 상수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자 계산해야 되겠죠. 2억 원의 이자율이 몇 %입니까? 이자율 주어진 대로 6%를 곱해 주십시오. 그럼 이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빼기 하셔야죠. 빼기 해주시면 원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정답을 찾아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것도 요령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저당 상수 빼기 이자율 0.06 하잔 말이에요. 그리고 곱하기 2억 원 이렇게요. 뒤에 걸 먼저 저당 상수에서 이자를 먼저 빼요. 계산기로. 자, 뒤에 걸 먼저 계산하세요. 그런 다음에 곱하기 2억 원 해주세요. 한 번에 답을 구할 수 있을 거다 그 말이죠. 이렇게 금방 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런 유형 답하는 것들에 대해서 연습을 해놓으시면 생각 외로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의 계산이 쉽게 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연습하세요. 계산기 누르는 연습이요. 답을 금방 10초, 15초 내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에 대해서 연습도 해놓으십시오. 자, 보실까요? A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A가 2회차 상환해야 될 원금은 2회차 갚아야 될 원금입니다. 단 주어진 조건에 하나. 고정금리 연 6%고 기간은 20년인데 저당 상수가 0.087입니다. 그리고 원리금 균등 방식이고 연단위 상환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매기 원리금을 구할 때 대출받은 금액 2억 원 곱하기 이렇게 저당 상수를 해줘서 원리금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1회차 이자는 2억 원의 이자율 6%를 이렇게 곱해주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게 2회차 이자입니다. 그러면 요게 빼내면 이렇게 1회차 원금이 구해지겠죠. 그럼 빼기 하십시오. 그렇다면 이게 1회차 원금입니다. 그럼 한번 갚았겠죠. 그럼 2회차 대출 잔액이 나올 겁니다. 1회차 대출 잔액은 이걸 한번 갚았기 때문에 2억 원에서 요 금액을 빼낸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제 2회차 이자가 나올 때는 여기에 이자율 6%를 곱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 곱하기 6%를 해줬더니 2회차 이자입니다. 그러면 2회차 원금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매 똑같은 원리금에서 2회차 이자를 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2회차 원금이 되겠죠. 올 때요 2회차 거 구하라니까 1회부터 시작해서 쭉 맞물려 있죠. 아주 복잡하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령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2억 원. 그 다음에 저당 상수에서 이자율을 빼. 근데 말이죠. 2회차 거는 이렇게 하면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건 1회차 거예요. 여기다 곱하기 이자율에 요걸 한 번 더 하니까 1.06을 곱합니다. 이자율에 1.06 여기 왜? 1 플러스 0.06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2년 거 구하라 그러면 1.06 3년 거 구하라 하잖아요. 1.06을 한 번 더 곱해. 0.06이 아니라 1.06 왜? 1 플러스 이자율이거든. 따라서 1.06 여기다가 3년 거 구하시오. 2년 거 말고 3년 거 구하시오. 1.06 한 번 더 해.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하는데? 뒤에 거부터 항상 계산하세요. 자, 계산기로 0.087 빼기 0.06 그리고 이거 없이 바로 곱하기 제하면 1회 거예요. 근데 1.06을 곱한 다음에 2억 원을 곱하시면 바로 한 번에 답을 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 연습해 놓으세요. 자, 1회차 거는 이렇게 한다. 2회차 거는 요거에 1.06이다. 하나 더 곱하라. 3회차 거는 1.06을 한 번 더 곱하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1.06이라는 거. 1은 왜 쓴다고요? 원래 이것에 한 번 더 가요. 그럼 이게 원금이기 때문에 1은 항상 원금 때문에 써주는 거야. 1 플러스 0.06이거든요. 1 플러스 0.06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1.06으로 그냥 바로 한 거죠. 따라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하고 저당상수에서 이자를 빼. 그리고 이자율에 1 항상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이자율 한 번 더 곱하세요. 그리고 2억. 그럼 끝. 이렇게 구합니다. 이 요령 알아두시면 답을 되게 빨리 구할 수 있다. 이 문제 여러분까지 연습하시면 웬만한 유형들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가지고 연습하시면 답을 금방 구할 수 있고
따라서 저당의 상환 방법과 관련되어 있는 원리금균 등 원금균 등에 관련된 계산 유형들 연습해 놓으시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적산가액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가법에서 적산가액을 구하는 방법은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는데요. 먼저 원가법에서 정액법에 의한 적산가액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문제에서 매년 감가액을 구할 때는요, 당연히 제조도론가에서 이렇게 잔존가액을 뺍니다. 그러면 위가 분자값이 감가총액이 돼요. 그것을 경제적 내용수로 나눠주게 되면 매년 감가액이 됩니다. 이때 그 매년 감가액 곱하기 경과연수 해주면 감가누계액이 되죠. 그 다음 적산가액은 제조도론가에서 감가누계액을 빼내면 적산가액이 됩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순서대로 계산을 하면 되긴 하는데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네요.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 물건의 적산가액은 그랬습니다. 단 주어진 조건의 하남, 사용 승인일, 신축 공사비 6천만 원, 신축 공사비는 적정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 승인일 2018년 9월 1일이고 기준 시점은 2020년 7월 1일입니다. 그러면 경과 연수가 2년 경과했어요. 건축비 지수는 2018년 9월 1일 기준으로 100이고 요게 이제 사용 승인일이고요. 기준 시점은 2020년 9월 1일 110인데요. 여기에 시점 수정치가 나오게 되는데 100분의 110이기 때문에 1.1입니다. 경제동 내용수는 40년입니다. 그리고 감가 수정 방법은 정액법이고 잔가율이 10%로 주어졌죠. 그러면 제조도론가를 계산할 때 잘 아시다시피 여기 제조도론가 계산할 때 6천만 원, 요 당시 2018년에 6천만 원 아닙니까? 근데 2년 경과였으니까 곱하기 건축비 지수를 곱해 여기 건축비 지수 관련된 시점 수정치입니다. 그러면 건축비 지수 관련 시점 수정치 정확하게 말하면 요 시점 수정치인 거예요. 건축비 지수 관련된 시점 수정치 1.1을 곱해 줍니다. 그러면 6,600만 원이 되겠죠. 6,600만 원 됩니다. 그러면 매년 감가액이 나옵니다. 매년 감가액을 구할 때는 제조도론가 6,600만 원에서 잔가율 10%니까 660을 빼내야 됩니다. 이렇게 잔가율 10%니까 그걸 빼내면 6,600만 원에 10% 660만 원을 빼냅니다. 그리고 나누기 경제동영수 40년 이거 계산합니다. 그럼 계산기로 이렇게 6,600만 원 빼기 660만 원 나누기 40년 그러면 매년 감가액이 나오겠죠. 그럼 매년 감가액이니까 경과연수가 2년이므로 곱하기 2를 해주면 감가누계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 금액이 나옵니다. 297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적산가액은 제조도론가 금액 여기 6,600만 원에서 이 금액을 빼내면 적산가액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금액이 바로 적산가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장황하게 문제를 구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요령이 제조도론가 그 다음에 뒤에 감가누계액입니다. 감가누계액은 제조도론가에다가 감가율을 곱해주면 요게 뭐가 되냐면 잔존 전체적으로 잠가율을 빼냈어요. 그럼 잔존가액을 빼낸 감가총액이란 말이에요. 요게 감가총액.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제조도론가 곱하기 감가율 잔가율이 10%니까 0.9를 곱해줘요. 그럼 감가총액 나누기 경제동 내용수 곱하기 경과연수 그냥 해주면 돼요. 그럼 이걸 계산기로 계산할 때는 6,600만 원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기로 n 플러스 해줘야 돼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지금 제조도론가 감가율 0.9 경제동 내용수 40 곱하기 2 이거 계산인데 요걸 계산기로 계산할 때는 6,600만 원 n 플러스 하십시오. n 플러스는 더하기 메모리 그리고 뒤에 있는 계산을 쭉 하는 겁니다. 6,600만 원 곱하기 잔가율이 10%면 감가율 0.9 나누기 40 곱하기 2 이렇게 그냥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메모리 안 돼서 빼내야 되기 때문에 n-mr 해주는 겁니다. n-mr 해주면 끝이에요. 바로 답을 한 번에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여러분 요령 알아두실 건 제조도론가 n 플러스 제조도론가 감가율 곱하기 감가율 곱한 거예요. 나누기 경제동영수 경과연수 곱해줄 것 순서대로 해주면 됩니다. 이대로 해주면 답을 금방 여러분 4번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령이 방금 조금 전에 이 요령을 알아두십시오. 제조동가 계산되었으면 그걸 무조건 하고 n 플러스 누르시고, 제조동가에다가 감가율 곱해주고 나누기 경제동량수 곱하기 경과연수 n-mr, 요게 그냥 기본적인 거야. 따라서 답을 금방 답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계산기로만 10초나 15초 내에 답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쪼요? 원가법에서 이제 정률법에 의한 적산가액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적산가액은 제조도론가의 전년 대비 잔가율의 m이 경과연수입니다. m승입니다. 혹은 1 감가율의 m승 그렇게 하는데 이 식 모르셔도 그냥 잔가율의 m승 요거 하나만 알고 계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원가법에 의한 공장 건물의 적산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의 하남, 신축 공사비는 8천만 원이고 준공 시점은 2015년 9월 30날이며 기준 시점은 2017년 9월 30날입니다. 2년 경과였죠. 건축비 지수는 2015년 9월이 100이고 2017년 9월은 125니까 건축비 지수를 계산한 시점 수정치는 100분의 125가 시점 수정치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잔가율이 70%니까 0.7 적용하면 되고, 신축 공사비는 준공 당시 제조동가로 적정하며 감가 수정 방법은 공장 건물이 설비에 가까운 점 고려하여 정률법으로 계산하시오. 이겁니다. 시점 수정치는 방금 100분의 125가 되기 때문에 1.25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제조도론가를 계산할 때는 금액 얼마라고 그래요? 8천만 원 곱하기 이렇게 1.25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식이요. 제조도론가의 곱하기 전년 대비 잔가율이니까 1억 곱하기 전년 대비 잔가율이 70%, 그러니까 1억에다가 0.7 그리고 2년 경과했으니까 제곱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77에 49 0.49가 되니까 1억 원에 0.49 곱해주면 4,900만 원이 적산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억 곱하기 0.7 곱하기 0.7 두 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계산할 것 없이 1억 곱하기 0.7 곱하기 0.7, 만약에 3년이면 0.7을 3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액은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정률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2번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조사된 건물의 기준 시점 현재 원가법에 의한 적산가액은 감가수정한 정액법에 의한다. 그러면 기준 시점이 2022년 4월 15일, 그 다음에 건축비는 1억 원인데 2020년 4월 15일에 준공했으니 경과연수는 2년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매년 건축비는 10%씩 상승했습니다. 그럼 기준 시점 현재 잔존 내용연수는 48년. 그러면 경과연수가 2년인데 잔존 내용수 48년이니까 경제동 내용수는 두 개 합쳐서 50년. 내용연수 만료시 잔가율은 잔존가치율의 10%. 여기 제조동가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1억 원 곱하기 10%씩 올랐대요. 그럼 1.1에 10%씩 2년. 따라서 1.1의 제곱. 3년이면 1.1의 세제곱. 그러면 1.21이니까 요 금액이 제조동가가 되겠습니다. 자, 제조동가를 제일 먼저 구하는 것부터 하셔야죠. 그러면 제일 분자값은 제조도론가 빼기 잔존가치, 여기에 10% 따라서 빼주면 되고, 경제동 내용수는 2년 경과했고 남아있는 연수가 48년이니까 50년으로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요 금액이 나오죠. 그 다음 감가누계액은 이 금액의 경과연수 2년이니까 2를 곱해주면 됩니다. 금액 나왔습니다. 그럼 제조도론가 금액 1억 2,100만 원에서 감가누계액을 빼내는 겁니다. 그러면 적산가액이 구해지겠죠. 이것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딱 구했는데 이렇게 장황하게 거치지 마시고 어떻게 하자는 것이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적산가액 제조도론가 그 다음에 n 플러스하고 제조도론가 곱하기 감가L 나누기 경제동량수 곱하기 경과연수 1억 2,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1억 2,100만 원에 감가율 0.9 경제동량수 50년 그리고 곱하기 경과연수 2. 자, 계산기 어떻게 합니까? 1억 2,100만 원 누르시고 n 플러스 그 다음에 1억 2,100만 원 곱하기 잔존가치율 잔가율이 10%니까 감가율 0.9 그리고 경제동 내용수가 50입니다. 경과연수는 2년 경과였으니까 곱하기 2 여기 m-mr 해주시면 한 번에 답 나옵니다. 요거 연습해 보세요,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도론가 누르시고 n 플러스 하시고 제조도론가 곱하기 감가율 하면 요게 감가 총액이걸랑 복잡하게 계산하지 마세요. 나누기 경제동량수. 그럼 이제 요게 매년 감가액 곱하기 경과연수면 감가누계액. 그 순서에 순서대로 식을 한 대 합친 거예요. 따라서 한 번에 딱 구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하시면 여러분 정답을 3번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연습 좀 해놓으시면 원가법에 의해 원가법 중에 정해법에 의해 계산하는 문제가 잘 나오니까 답을 금방 구하실 수 있겠네요. 이런 유형의 연습 하시면 감정평가에서 원가법에서 적산가에 구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연습 좀 해놓으십시오. 시험에 너무 단순해서 응용이 없습니다. 답을 금방금방 맞출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연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중가액 구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가액을 구할 때 비중가액을 구하게 되죠. 이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해 비중가액 구하는 문제입니다. 다음의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 토지의 비중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의 하나입니다. 31의 문제인데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문제가 덩치가 너무 커요. 근데 여러분 거래사례 비교법 문제가 클 뿐이지 덩치가 클 뿐이지 진짜 호구예요. 내용만 알면 진짜 답 찾기가 쉽습니다. 일단 평가 대상 토지는 XC Y동 210번지고 지목은 대인 모양이에요. 110제곱미터며 일반 상업지역이고 기준 시점은 2020년 9월 1일이며 거래 사례는 소재지 XC Y동 번지만 다릅니다. 지목, 면적, 지목은 대, 면적은 120제곱미터입니다. 여기와 차이 구분하시고 용도지역 일반 상업지역으로 똑같고 거래 가격은 2억 4천만 원, 거래 시점은 2020년 2월 1일이고요. 정상적으로 거래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사정이 개입되진 않았네요. 지가 변동률은 이 기간 동안에 XC 상업지역 5% 올랐고요. 지역 요인은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 인근에 위치하니까 지역 요인은 비교할 필요가 없고요. 개별 요인은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에 비해서 3%가 우세하며 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요 계산한 걸 전부 곱하기 할 것 그런 뜻이에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따질 거 있습니다.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면적 비교치를 따져야 됩니다. 대상이 요거고 사례가 요겁니다. 그러면 면적 비교치는 120분의 100이 되는 것입니다. 대상이 분자, 사례가 분모니까 말이죠. 딱 안 떨어지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정보정은 신경 쓰지 말고 시점 수정치인데 5% 올랐으니까 100분의 105로서 1.0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요. 개별 요인 비교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3% 우세니까 100분의 103, 1.03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할 거 없습니다. 자, 요 세 개만 주의하실까요? 사례가 2억 4천만 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면적 비교치는 100분의 100, 120분의 110이니까 딱 안 떨어지니까 그냥 두십시오. 시점 수정치는 100분의 105로서 1.05입니다. 개별 요인 비교치는 100분의 103으로서 1.03입니다. 그럼 거래사례 가격이 2억 4천만 원이죠. 그 다음에 곱하기 요건 그대로 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곱하기 1.05 곱하기 이렇게 1.03. 그럼 계산기로 순서대로 어떻게 하는데요? 자, 그냥 하세요. 2억 4천 누르시고, 그죠? 이거 계산하지 마세요. 이렇게 곱하세요. 2억 4천 곱하기 110 나누기 120 곱하기 1.05 곱하기 1.03 이렇게 한 번에 답이 딱 떨어져요. 이거 나누기 계산을 하지 마시라고요. 110 나누기 120을 한 다음에 곱하려고 하지 마시고 2억 4천 곱하기 110 분자로 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누기 120 곱하기 1.05 곱하기 1.03. 아니면 이걸 먼저 하셔도 돼. 2억 4천 1.05 곱하기 1.05 곱하기 1.03 곱하기 110 나누기 120 이렇게 해도 돼. 딱 한 번에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제일 나중으로 가셔 보내서 2억 4천 곱하기 1.05 곱하기 1.03 곱하기 110 나누기 120. 그러면 답을 한 번에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여러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봐요. 다음과 같이 조사된 사례에 근거하여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대상 부동산의 비중가액을 구하면 역시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사례 부동산은 어제 10억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어제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시점 수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대상 지역의 상권이 사례 지역보다 10%가 열세하답니다. 대상이 사례보다 10% 열세. 가격에 있어서 지역 요인 비교를 계산합니다. 지역 요인 비교치. 대상이 열세니까 100분의 90으로서 0.9를 적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 대상 부동산이 사례 부동산보다 개별적으로 15% 우세입니다. 개별 요인 비교치는 100분의 115, 15% 우세니까. 거래 당사자 간의 개별적인 사정으로 사례 가액은 시세보다 15% 높게 거래가 사례가 15% 높게 거래가 되었으니까 115분의 100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역 요인 비교치는 여기요. 대상이
사례보다 10% 열세니까 0.9를 적용하시면 되고, 개별 요인 비교치는 대상이 15% 우세하니까 1.05를 적용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사정 보정치는 사례가 15% 우세니까 115분의 100으로서 이놈은 계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워질 겁니다. 그냥. 자, 그러면 우리는 10억 원 이렇게요. 0.9. 그다음에 요거요. 1.05. 그다음에 100분의 115입니다. 이러면 계산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약분하십시오. 이게 100분의 115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두 개만 곱해주면 그냥 바로 9억 원이 됩니다. 약분 안 했다고 치면 여기까지 곱하신 다음에 이렇게 분자 105 곱하고 115로 나눠줘도 9억 됩니다. 약분하시면 이 두 개 다 지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워지게 되면 9억 원이죠. 이게 100분의 115니까 115는 이렇게 지워지고 100은 이렇게 지워지고, 그러니까 0.9, 9억 원 답을 그냥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런 유형일수록 답이 쉽다라고 하는 것 알아두십시오. 자, 이런 패턴 거래사례 비교법의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사례 가액에다가 면적 비교, 그 다음에 어떤 사정이 개입되면 사정 보정할 것, 지역 요인 비교할 것, 개별 요인 비교할 것, 그리고 면적은 제일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사, 시, 지, 개, 면,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면적 비교, 그 조정만 해주면 돼요. 답을 금방 여러분 순서대로 곱하기 하시면 답을 금방 구할 수 있게 되니까, 따라서 여기 있는 문제 가지고 연습하셔서 비중가액 구하는 거 틀리지 않도록 연습해 주십시오. 비중가액 구하는 것만큼 쉬운 문제가 없습니다. 꼭 연습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수익 가액을 계산하는 것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익 가액은 수익 환원법에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수익 환원법이라고 합니다. 이 수익 환원법으로 구한 가액이 수익 가액이죠.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네요.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환원법으로 산정한 대상 부동산의 수익 가액은 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의 하남. 가능 총소득은 이렇게 금액이 주어졌습니다. 7천만 원으로. 32의 문제입니다. 공실 손실 상당액 및 대손 충당금은 가능 총소득의 5%입니다. 영업 경비는 유효 총소득의 40%. 환원율이 10%로 주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율 하면 수익가액이 되니까 순영업소득부터 구해야 됩니다. 가능 총소득 7천만 원. 그 다음에 공실 대손 충당금은 이것의 5%니까 7천만 원에 0.05. 그렇게 해주면 요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350만 원이 나오겠죠. 빼내요. 그러면 유효 총소득이 구해질 겁니다. 이 유효 총소득이 6,650만 원이 구해졌고 그것의 40%가 영업경비입니다. 영업경비는 이렇게 0.4를 곱해서 구해가게 되죠.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나올 겁니다. 그 나온 순영업소득을 나누기 하시면 됩니다.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율 해주니까 그냥 바로 답을 구했네요. 따라서 여러분 정답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유형의 경우는 우리가 답을 구할 때 제가 요령 이렇게 구할 수 있지만 요령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제일 먼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7천만 원 눌러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것의 5% 아닙니까? 그럼 0.95를 곱하는 겁니다. 0.95를 곱하면 유효 총소득이 저절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40%가 0.6을 곱합니다. 자, 어떻게 해요? 방금 7천만 원입니다. 거기다가 곱하기 뭐 하라고요? 0.95를 하라고요. 이렇게 0.95를 곱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유효 총소득이 나온 거예요. 그것의 40%가 영업경비니까 곱하기 0.6을 하라고요. 그러면 딱 순서대로만 해주잖아요. 바로 요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3,990만 원을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거 나누기 0.1을 그냥 해버려요. 그러면 답이 3억 9,900만 원을 금방 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7천만 원 곱하기 0.95 곱하기 0.6 그리고 그냥 바로 여기까지 할 것도 없고 나누기 0.1 그러면 답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대로 하면 돼요. 7천만 원에
5%가 공실이니까 0.95로 적용하는 거예요. 95%만 채운 거 아닙니까? 5% 공실이니까. 그리고 그것에 40%가 경비니까 0.6, 60%만 적용하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금액이 나온 거죠. 그 금액을 나누기 0.1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냥 나누기 0.1 해주세요. 그러면 정답을 바로 찾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유형들 답 찾는 요령을 좀 알아두시면 금방 수익가액 구하는 것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수익가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환원율 10%라고 가정합니다. 연간 가능 총소득은 요 금액입니다.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1,950만 원이 연간 가능 총소득으로 주어졌고요. 연간 공실률은 50만 원으로 주어졌고요. 연간 기타 소득이 100만 원이며 연간 영업경비는 연간 유효 총소득의 40%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가능 총소득은 1,950만 원이고 공실 50만 원 빼내면 그리고 기타 소득은 100만 원이니까 더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유효 총소득은 2천만 원이 되겠네요. 그것의 40%니까 2천만 원의 40%를 곱해주면 800만 원이 구해질 것이고 빼내면 1,200만 원이 순영업소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환원율이 10%니까 나누기 해주시면 되고 따라서 1,200만 원 나누기 0.1하면 1억 2천만 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것도 여러분 그냥 순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1,950만 원 빼기 500만 원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까지 계산했어요? 그러면 2천만 원 나와요? 40%니까 곱하기 0.6을 해주시면 바로 1,200 그리고 나누기 0.1 해주면 바로 1,200 구할 수 1억 2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950만 원 빼기 50 더하기 100 이퀄 해주십시오. 그러면 2천만 원 곱하기 40%니까 0.6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0.6 하면 이 금액이 나올 건데 0.6에 바로 그냥 나누기 0.1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1억 2천만 원을 순식간에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순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1,950만 원 빼기 50만 원 더하기 100만 원 이퀄 그럼 여기 이 금액 나왔어요. 곱하기 0.6 나누기 0.1 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답을 금방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수익가액 구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패턴이.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런 패턴으로 순서대로 구하시면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 총소득에서부터 순서대로 구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율 그렇게 되면 수익가액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유형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유념할 것은 우리 이 민계공 우선 끝장 교재의 경우는 짧은 기간 동안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좋은 결과를 얻자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여러분 각 과목들의 중요한 포인트들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만큼은 꼭 여러분이 잘 이렇게 숙달하시면 상당히 효율적인 접근, 다시 말하면 합격점에 도달하는데 효율적인 접근을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교재에서 다루는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여러분 다뤄주시면 시험 공부하시는데 대단히 많은 도움을 가질 수 있을 거고요. 이번에 돌아오는 시험에 꼭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